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국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 다시 등장하는 통일제국 한을 한번 볼 텐데, 한나라는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일단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여러 제후가 또 일어났고, 그 중에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애가 초 초의 항우랑 그리고 한의 유방 이렇게 어, 두 나라가 이제 경쟁 체제였다라고 보면 되고, 요걸 이제 초한 대전이라고 합니다. 한 5년간 이제 초한 대전을 거치고 나서 결국은 한이 승리하게 되면서 전체를 통일하게 된 것인데, 사실 원래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항우가 훨씬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이 뛰어난 존재였는데, 유방은 어쩌면 되게 한량 같은 존재였고, 다른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냥 보기엔 굉장히 무능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신하들을 배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인재를 잘 썼다라는 점에서 그게 정말 어쩌면 리더로서 적합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 줄 평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너무 뛰어났던 탓에 낱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고,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둘의 결과를 달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시안이라고 하는 곳을 도읍으로 한나라를 건국했고요. 유방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실 통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뛰어난 신하들에게 다시 지방을 떼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 그렇다고 해서 중앙 또 집권 체제를 하고 싶은데 지방은 또 떼어줘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국제라고 하는 이 짬뽕이 탄생을 한 거죠.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제후 신하들을 봉해주는 이런 이제 봉건제가 시행이 되었다라는 걸 보면 되고, 자, 그런 탓에 우리가 여태껏 보면 알겠지만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방이 이제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그래서 지방에서 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반란을 수습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무제예요. 그래서 무제는 다른 지방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무제하면 강력한 무력 생각하면 돼요. 무력. 그래서 군현제를 지방까지 전부 다 실시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유학을 국가 통치 사상으로 채택합니다. 유학이 국가 통치 사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충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돼요. 충은 뭐 당연한 거고요. 군주에 대한 충성하는 거니까. 네, 효도 충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왕권 강화에 씁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의 어버이, 황제, 왕은 모든 이의 어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효라고 하는 개념을 충이랑 합쳐서 이제 충성한 이제 떠받든 이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유학이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인물입니다. 제가 네 방향으로 다 이제 진출했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흉, 흉노를 공격했던 진시황도 흉노를 막지 못해서 결국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한무제는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쳤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단기를 개척했고요. 동쪽으로는 우리와도 아주 연관 있는 인물이죠.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인물이 바로 한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전부 영토를 확장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 비단길은 나중에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방까지 모든 관리를 파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수많은 지방관들, 관리를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들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수입이 재정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내놓죠. 그것이 이제 염철전매제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겁니다. 전매제라고 하는 건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뜻이고요. 그 전매제에 해당이 되는 게 소금과 철이 주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염철전매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엔 술도 포함이 됐고요. 소금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필수품이고요. 철도 마찬가지죠. 일반 생활 도구를 다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철이니까 그걸 국가가 다 독점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는 거는 국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이때는 개인이 화폐를 주조하는 것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악화라고 하는데 아주 질 나쁜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국가에서 오로지 이제 화폐를 주조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때 주조한 게 오수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는 전한, 후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나라라고 하는 게 잠시 등장을 했었는데, 한 17년 정도 왕망이란 사람이 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갑자기 신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매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비 쪽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역사에서 이 외척들이 되게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척인 왕망이 결국은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버리는 게 바로 신이라고 한 나라고요. 근데 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약간 우리랑 조금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맹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가 높을 꽃자 쓰거든요. 어디 오랑캐 따위가 높을 꽃자를 쓰냐고, 앞으로 저 하구려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래 한자 써가지고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의 왕족이었던 유수라고 한 사람이 왕망을 몰아내고 후 한을 건국합니다. 이 사람을 광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꽤 다시 중흥을 했는데, 후한이 거의 한 200여 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후한만 해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오랜 왕조는 흔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갔던 한도 점점점 쇠퇴하게 됐는데, 역시나 외척이나 황간 이런 사람들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그 중에 이제 후한 때는 십상시의 난이라고 황간들이 거의 정권을 다 독점을 해버리는데, 그 중에서 황간 중에서 엄청 힘이 센 한 10명 정도의 황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십상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왕을 갈아치우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권력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대토지라고 하는 건 뭐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우리 뭔가 농장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농장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근 농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농장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귀족이나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건 사유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국가의 수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 국가의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재정을 더 많이 세금을 높여서 국민들에게서 짜낼 테니까, 그럼 농민들은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중에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노란 두 권 썼다고 해서 황건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끈 사람은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스스로 약간 사이비 교주처럼 요런 인물이거든요. 뭐 일종의 이 태평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도교의 한 일파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되게 자기들이 뭐 선인이고 뭐 되게 기적과 그리고 엄청난 뭐 기적의 치료 막 이런 걸 막 보이면서 교세를 막 확장해 가다가,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가담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종교도들의 반란이 아니고 그래서 농민 반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요거를 국가 당시 정부에서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지방에서 호족들이 막 각기 일어나서 이 황건적들한테 대항을 하면서 점점점 호족들이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여러 제후들이 막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국으로 결국 점점점점점 좁혀집니다. 그래서 위초오 상국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예요. 그리고 결국 이 한나라는 위나라 조씨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나라 사회는 호족 중심 사회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철기 시대니까 철제 농기구 보급되고 기피가리, 뭐 우경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농업이 발달했고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업, 뭐 비단길 통해서 여러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들,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다음 한의 문화는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한의 문화해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게 이 한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한의 문화는 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하면 유학의 나라인데, 그런 유학을 통치인 염으로 삼고 엄청나게 장려한 시대가 요 한나라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에는 오경박사, 오경은 이제 유교 경전 5개, 중요한 경전 5개를 얘기합니다. 오경 박사. 박사는 말 그대로 박사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 같은 사람들 보내서 이제 열심히 유학 교육을 시켰다 이런 뜻이고요.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도 등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훈구학이라는 게 발달했는데, 이게 훈을 단다라고 하는 게 주석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 있으면은 밑에 주석을 달아놓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게 훈구학이거든요. 유교 경전의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공자왈, 맹자왈, 뭐 공자 가라사대 이러면서 뭐라 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정리하고 그 뜻은 무엇이다 이렇게 막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훈구학이에요. 왜 그런 걸 했냐면 분석행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행류 하면서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 그러면 그 뜻을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죠. 그러면서 유교 경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훈구학이란 게 발달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도가가 유행했습니다. 황건적의 난도 일종의 뭐 도교의 일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 신앙이랑 결합을 하면서 대중 속에 도교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됐고, 후한 때 비단길을 통해서 저기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가 되죠. 그래서 불교가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역사학에서는 유명한 전한시대 가장 유명한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후한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는 방고의 한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들 어려울 테니까 그냥 전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사기, 후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한서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한 시대에 이 황간이었던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이가 발명이 되어 그래서 제지술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종이 쓰기 전에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죽간이라는 걸 썼어요. 죽간. 근데 맨날 요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애들이 황간이거든요. 그래서 황간이었던 이 체륜이 이 죽간에 너무 불편함을 느낀 거죠. 너무 무겁고 부피도 크고 보관하는데 어렵고 해서
뭔가 좋은 방법이었을까. 훨씬 가볍고 부피도 적고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만든 게 종이입니다. 네, 요게 나중에 당가 이슬람의 전투, 탈라스 전투라는 세계사를 아주 바꿔놓은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그리고 유럽에까지 종이가 전파되게 됩니다. 요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결국 퍼지고 하면서 유럽에 활판 인쇄술 이런 거 발달하고 종이 막 나오고 많이 쓰이고 하면서 엄청난 성경이 막 번역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 해시계, 지동의, 혼천의 이런 것들 있었다고 하고요. 지동의는 지동 말 그대로 땅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진 관측하고 이런 거고요. 혼천이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이때 정리가 됩니다. 드디어 중국의 글자가 정리되어서 한자, 한의 글자다 이런 거죠. 한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쓰는 한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요때 이제 중국의 약재다 이런 게 정리되어서 한약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한자 그래서 뭐든 이제 한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요 한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단길 개척되는 과정을 한번 봐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는 생각하면 육로예요. 그래서 육로 그냥 사막길이거든요. 사막길. 그래서, 원래는 개척되지 않은 이 공간을 결국은, 중국이 개척하게 된 것인데, 한나라 때, 원래는 요 중간에, 무역의 중심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건 흉노입니다. 근데 이 흉노를 몰아내고 중국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무역의 이점을 가져가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 비단길을 개척하려고 보낸 건 아니었어요.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한무제가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당시 이 막강한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대월지라고 한 애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처음에 장건을 파견을 했습니다. 갔는데 이 중간에 흉노가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흉노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10년 동안 막 살다가 결국 도망갔다가 대월지로 도착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근데 대월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굳이 흉노랑 우린 싸울 필요 없어.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동맹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또 포로 생활했고 그때는 포로 생활할 때 처자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자식까지 다시 다 데려와서 결국 1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역전의 용사, 대단한 인물, 의지의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오게 되는데 중요했던 건 동맹에는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그 포로 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기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뭐 어디는 뭐가 좋고 뭐 특산물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한무제가 오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요것 좀 구해와라고 딱 꽂힌 게 있었는데 한무제가 그 삼국지에 보면 적토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엄청난 명마. 걔가 이제 사실 대완마라고 하는 건데 서역 쪽에 있는 아주 큰 말입니다. 그 말을 구해오라고 장건에게 또 보내 또 그래서 장건은 한 번만 이렇게 갔다 온 게 아니고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비단길이 개척되었고 한나라가 이제 결국 흉노를 몰아내고 비단길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 장건의 장건은 이제 비단길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원래 목적은 비단길을 개척한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 다음에 다시 분열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중국사 하면서 아주 머리 아픈 그때죠. 요것만 보면 열받잖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 혼란기, 다시 이제 이 한이 멸망한 이후에 혼란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위초고 삼국, 삼국이 엄청난 경쟁을 했지만 사실상 위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결국은 위가 전체를 통일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희한하게 위가 통일한 게 아니고 진이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위나라는 조씨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아주 뛰어난 부하가 있었습니다.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은 요 사마의의 후손들이 이 조씨를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진이라고 불렀고, 결국 이제 이 삼국을 통일한 건 위가 아니라 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위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근데 결국 이 진을 통일했던 사람은 사마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마의 후손인데, 이 사마염이 이 통일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아주 정치에 관심도 없고 손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지방에다가 제후를 봉하는 봉건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결국은 여러 왕들이 막 반란을 또 일으키고 이러면서 엄청난 혼란기가 찾아왔고, 그때 점점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다가 병력이 필요로 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애들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을 막 데려오는데 북방 유목민들을 용병으로 막 데려와요. 그래서 자신들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역대 이제 중국에서 늘 북방 유목민족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막인데, 그 안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땅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원래 이제 화북지방, 이 중국 애들 한족들이 원래부터 나라를 세우고 살아갔던 이 중원 대륙을 아예 다섯 오랑캐들이 막 다 몰아내고 한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5호 16국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북조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나타나는 나라들이, 그 다음에 그럼 한족들은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쫓겨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근데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걸 이제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송제, 양진, 이 한족들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남조. 그래서 요거가 같은 동시대 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합쳐서 미진 남북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일한 게 수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다시 혼란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사는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분열통합 이렇게 해요. 근데 멸망할 때 항상 농민반란. 그래서 농민반란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구분만 해두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급하게 외우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계속 이해를 해야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 분명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차분하게 보다 보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그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으로 분열이 됐다가 삼국지 시대죠. 그래서 그걸 결국 통일한 건 거의 위가 거의 다 통일했는데, 이 위가 신하에게 뺏겼다고 했죠. 그래서 진이라고 나라가 나타났고, 진이 결국은 다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마염이 정치를 완전히 손 놓게 되고, 후궁이 막 1만 명이에요. 삼천국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1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제일 문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 지방을 다 떼주게 되거든요. 봉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제후 왕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 부족한 병력을 북방 유목민족을 사병으로 막 들이게 됐고, 그런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장성안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버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화북 지방이죠. 중국의 원래 중원 대륙은 이 하북 지방인데, 원래부터 이제 황하 중상류 지방에 이제 해당되는 황해 평화를 가진 그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에는 다섯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으로 이제 한족들은 이동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이어가죠. 요게 동진. 자, 그 다음에 이제 5호 16국을 정리하고 화북지방에는 북위가 일단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북위가 동이 서위로 갈라졌다가 또 북제 북주로 바뀌었다가 뭐 이런 이제 북방 민족 왕조들이 나타나는 게 북조라고 부르고, 강남에는 한족 왕조인 동진을 계승해서 송제, 양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걸 합쳐서 남북조라고 부른다고요. 복잡합니까?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도 지금 강남이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강남 지방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중심지라고 보면 되고, 사실 요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족들이 막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양쯔강. 요 기준이 된 게 양쯔강이에요. 우리 강남은 한강이지만 얘들은 양쯔강 이남. 자, 남북조,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경제 한번 보면, 귀족 사회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위나라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구품 중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관리 추천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지방에서 되게 능력 있다 이런 사람 추천하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막 등용을 해서 이제 관리로 등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이름난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됐고, 이들이 대대로 관직을 이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귀족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족들이 남하하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강남 쪽이 기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하북 지방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 더 크고 수공업도 되게 발달하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예술. 불교 되게 발달해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북조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대체로 요 대규모 석굴 사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윙강, 두낭, 룽먼 석굴 사원, 여기가 이 세계 유네스코 막 지정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석굴이고, 뭐 불상이 막 1000여 개 넘고, 막 동굴만 해도 막 20개고 막 엄청난 큰 석굴 사원들입니다. 엄청난 대형 석굴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사회각층으로 퍼져나가기도 했고요. 도교가 또 발달하기도 했는데, 노장 사상의 민간 신앙이 결합해서 도교로 좀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노장 사상은 뭐 노자 장제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담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했어요. 청담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약간 이 강남에서 좀 발달했던 문화인데, 어찌 보면 청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맑은 얘기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깨끗한 얘기만 해. 요런 건데, 현실 사회는 사실은 그 약간 북방 민족들에게 쫓겨 내려와서 강남에서 자신들의 좀 약간의 그런 패배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 사회보다는 세속을 좀 탈피하고 좀 정치도 외면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게 바로 청담 사상입니다. 정치 그런 건 너무 탁한 얘기야. 우리
되게 좋은 얘기하고 이 자연 속에서 시나 읊고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게 이제 풍류나 즐깁시다. 이런 게 이제 청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때 뭐, 관련해서 좀 보면,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요 시대 때 활약했던 인물들, 그래서 화려한 이제 귀족 문화가 좀 나타나거든요.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시에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음 서에는 서에,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 왕희지. 그래서 왕희지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 이제 그림 그린 공 고계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좀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와, 그 다음 수당은 못하겠네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